며느리는 축하 저녁 식사가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어머님, 일정이 연기됐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하지만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내 신용카드로 친구들과 건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드를 정지시켰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인생에는 사람을 두 동강 내는 순간들이 있다. 발밑에 땅이 사라지고 내가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리는 순간. 10월의 그날 밤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강남의 거리를 걷다가 나는 바로 그 순간을 겪었다. 내 이름은 이수진, 67살이다. 주름은 훈장처럼 여기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심장을 가졌다. 42년간 착한 남편이었던 박현식과 결혼 생활을 했고 5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었다. 그 후로 내 세상은 세 가지로 축소되었다. 성북동에 있는 2층짜리 내 집, 매일 아침 가꾸는 봉선화, 그리고 현식이 떠났을 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준 유일한 아들 민준. 하지만 10월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깜빡이던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 최악의 맹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3시간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민준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유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두르는 듯 거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 연기되었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민준 씨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축하는 다른 날 하기로 했어요. 실망감이 밀려왔다. 민준이 건축회사에서 승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2주 전부터 계획했던 저녁 식사였다. 나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왔고 특별한 날에만 쓰는 도자기 그릇도 꺼내놓았다. 심지어 유리가 좋아하는 소보로빵을 사기 위해 동네 유명 빵집까지 다녀왔다. 민준이는 괜찮니? 내가 걱정하며 물었다. 뭐 필요한 건 없고? 네, 네, 괜찮아요. 그냥 일이 그런 거죠. 일부러 오실 거 없어요. 푹 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걱정이 아니라 마치 내가 빨리 처리해야 할 업무인 것처럼 서두르는 기색이었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바라보았다. 주방을 가득 채운 달콤하고 짭짤한 갈비찜 냄새 속에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마 내 상상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말다툼 중에 유리가 무심코 나를 불렀던 것처럼 내가 늙고 편집증적인 노인네가 되어가는 것일지도.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 나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바람을 쐬고 위장을 짓누르는 이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려야 했다. 현식이 선물해준 라벤더 향난과 함께 보관에 향기가 배어있는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시장 쪽으로 나섰다. 어쩌면 꽃을 좀 사면 기분이 나아질지도 모른다. 해질녘 하늘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노점상들, 붕어빵 굽는 냄새,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그것을 보았다. 하늘 테라스. 민준이 늘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기엔 너무 비싸다고 말하던 커다란 통유리창과 따뜻한 조명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 앞을 지나간 것은 우연이었다.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을 때 운명이 때때로 던져주는 잔인한 우연. 그리고 그곳에 내 아들 민준이 창가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웃으며 손에 든 레드 와인잔으로 건배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몸에 꼭 맞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유리가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차림에 머리는 세련되게 올리고 마치 오늘 밤의 여왕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둘만 있는 게 아니었다. 테이블에는 8명이나 더 있었다. 그들의 친구들이었다. 몇몇은 얼굴을 알았다. 늘 잘난 척하는 말을 하는 지영과 그녀의 남편, 보험을 파는 민준의 친구 상우.
그리고 모델처럼 화장한 모르는 여자 2명. 모두가 웃고 건배하고 일주일치 식료품비보다 비싼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었다. 나는 인도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나를 치고 지나갔지만 나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와인병이 서너 개, 아니 그 이상이었다. 랍스터, 스테이크, 불꽃이 피어오르는 디저트,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는 샴페인이 담긴 은색 아이스 버킷이 있었다. 유리가 잔을 들고 무언가 말하자 모두가 웃었고 민주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마치 누군가 내 가슴에 칼을 꽂고 천천히 비트는 것 같았다. 어머님, 연기됐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유리의 말이 조롱하는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기된 것이 아니었다. 나만 제외된 것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장식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구를 치우듯 나를 치워버렸다.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었다. 최악은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어떤 사실을 떠올렸을 때였다. 그날 아침 유리는 내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었다. 어머님, 민준 씨 승진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을 사야 해서요. 카드 좀 빌려주시면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나는 언제나처럼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다. 그리고 그들은 내 돈으로 나 없이 축하하고 웃고 있었다. 아마도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어리석은 늙은이를 속이는 게 얼마나 쉬운지 비웃으면서 말이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 차갑고 조용한 분노가 나를 완전히 채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에 들어가자 방금 결제된 내역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하늘 테라스 50만 7천 원. 하룻밤에 거짓말 속에서 50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다. 나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보안 메뉴로 들어가 카드를 정지시켰다. 즉시 해지, 모든 대기 중인 거래 차단. 고개를 들어 창문을 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웨이터가 테이블로 다가가 유리에게 무언가 말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행복으로 빛나던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엔 공포, 그리고 분노. 그녀가 민준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민준도 휴대폰을 꺼냈다. 둘 다 미친 듯이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내 시선을 느낀 것처럼 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낡은 스웨터와 장바구니를 든 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결코 잊지 못할 표정을 보았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경멸이었다. 그녀는 파티를 망친 성가신 벌레를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민준도 나를 보았다. 그는 창백해졌다. 무언가 말하려 하자 유리가 그를 막았다.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가지도 소리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유리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릴 때까지, 민준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 그러고 나서 나는 남은 존엄성을 끌어모아 뒤돌아서 집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애써 참는 눈물 때문에 도시의 불빛이 흐릿해졌다. 거리의 소음은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거실 소파에 앉았다. 현식과 내가 민준이 크는 것을 지켜보던 그의 첫걸음마, 생일, 성공을 축하하던 바로 그 소파였다. 그리고 현식이 죽은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전에는 감히 품어보지 못했던 끔찍한 질문, 끔찍한 의심.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내가 눈치채지 못한 채 삼켜버린 거짓말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상처를 주는 속임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 새벽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들고 부엌에 앉아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각의 기억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았다. 유리를 만난 것은 4년 전이었다. 어느 일요일, 민준이 그녀의 팔짱을 끼고 집에 데려왔다. 그는 10대 시절 이후로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유리예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오랜만에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다. 유리는 예뻤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위압감을 주는 자신감이 있었다. 부산 출신의 마케팅 회사에 다녔고 내가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세련된 단어들을 썼다. 처음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다. 너무나 미묘해서 내 상상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던 신호들. 그녀를 위해 처음 요리했을 때 나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녀는 겨우 한 숟가락 맛볼 뿐이었다. 아, 어머님, 저는 탄수화물은 잘 안 먹어서요. 근데 맛있어 보이네요. 그 말은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와 함께였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민준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하품했다. 어머님, 아기들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내가 현식에 대해 우리가 40여 년 전 광주의 한 축제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할 때 그녀는 내가 말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다. 좋았겠네요, 어머님. 로맨틱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 그녀를 태양처럼 바라보고 있었기에 침묵했다. 아들의 행복을 망치는 심술궂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은 결혼식이었다. 유리는 잡지에 나오는 듯한 결혼식을 원했다. 거대한 정원, 수입 드레스, 200명분의 연회. 어머님, 제 날이잖아요. 여자는 평생 한 번 결혼하는 건데요. 그녀는 내가 이미 알아차리기 시작한 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돈은 당신에게 있고 젊음은 나에게 있으니 당신 몫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주는 신입 건축가로 일했다. 월급은 괜찮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유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민주는 늘 나를 녹이던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항상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 결혼식에 2천만 원을 썼다. 현식과 내가 철물점을 팔아 모은 저축, 비상시를 위해, 내 노후를 위해,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모든 것을 유리가 골랐다. 나는 수표에 서명만 했다. 결혼식 날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 씨는 이 정도는 받아야죠. 결혼 선물은 그 다음이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다. 유리는 끊임없이 불평했다. 민준 씨, 우리 이렇게 살 순 없어요. 난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다른 생활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들이 집에 찾아왔다. 유리는 심각한 표정, 민주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엄마, 마포에 완벽한 아파트를 찾았어요. 방 3개, 발코니, 주차장도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요. 민주는 내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건 투자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 엄마 손주들 차지가 될 거고요. 1억 원. 현식이 내게 남긴 유산의 거의 전부였다. 나는 그렇게 했다. 물론 그렇게 했다. 그게 엄마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주고 아프더라도. 그날 유리는 나를 안아주었다. 4년 동안 그녀가 나에게 해준 유일한 포옹이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이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었다. 민주는 나를 보러 오는 횟수가 줄었다. 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밥을 먹으러 왔는데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다. 항상 핑계가 있었다. 엄마, 유리가 요가 수업이 있어서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차가 너무 막히는 거 아시잖아요. 전화 통화도 달라졌다. 전에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3분이면 끝났다. 엄마, 잘 지내요? 아들, 다행이네요. 이따 전화할게요. 지금 좀 바빠서요. 그리고 긴급 상황들이 시작되었다. 어머님,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수리비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15만 원. 어머님, 유리가 급하게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20만 원. 어머님, 차 타이어를 바꿔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요. 12만 원. 항상 비상용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 6개월 전 유리는 내 카드로 옷을 샀다. 나는 그녀가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인스타그램에 태그된 것을 보았다. 내가 묻자 그녀는 웃었다. 어머님 생일이었어요. 설마 옷 몇 벌 가지고 화내시는 건 아니죠? 그녀가 옷 몇 벌이라고 부른 옷값은 15만 원이었다. 나는 침묵했다. 항상 침묵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따지면 민준이 더 멀어질까봐, 완전히 혼자가 될까봐,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심술궂은 늙은이가 될까봐. 현식은 늘 내게 말했다. 수진아, 당신은 너무 착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우리 아들이잖아요, 여보. 아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식은 이제 없었고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차가운 커피가 입안에서 씁쓸해질 무렵 나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관대했던 것이 아니라 비겁했다. 존중을 요구하기보다 돈을 주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부스러기 같은 관심에 만족했다. 그리고 유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다. 상어가 피 냄새를 맡듯 나의 약점을 맡았던 것이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나는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애정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모든 진실을. 만약 그들이 저녁 식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또 무엇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내 방으로 가 서랍장에서 은행 명세서를 보관해둔 폴더를 꺼냈다. 아들을 믿었기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부엌 식탁 위에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숨을 먹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창문 너머로 내 돈으로 축하하는 그들을 본 뒤에는, 내가 숨겨야 할 방해물 취급을 받은 뒤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미사에 갈 때 입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낮게 묶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밤 9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나는 오직 한 곳, 하늘 테라스 레스토랑을 향해 좀비처럼 걸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존엄성과 고통 사이의 싸움이었다. 내 안의 한 부분이 소리쳤다. 집으로 돌아가, 수진아. 더 이상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카드를 정지시키면서 깨어난 또 다른 부분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가서 그들의 얼굴을 봐. 네가 더 이상 침묵하는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 도착했을 때 나는 입구 앞에 멈춰섰다. 문지기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수수한 옷차림, 낡은 장바구니, 편안한 신발을 신은 나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고 들어갔다. 그곳은 돈 냄새, 향초, 신선한 꽃, 그리고 사람들이 특별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려는 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테이블은 우아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나지막한 대화 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 멀리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거대한 창가에 민준과 유리의 테이블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유리가 나를 먼저 보았다. 파티의 여왕 같던 그녀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다급하게 민준의 팔을 쳤다. 그가 돌아섰고 나를 보자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테이블의 친구들도 웃음을 멈췄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다. 완벽한 축하 자리를 방해하는 늙은 여자를. 안녕하세요.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방해해서 미안하네요. 민준이 어색하게 일어섰다. 엄마, 저기, 우리는 오실 필요 없다고 했잖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녁 식사가 연기되었다고도 했고, 유리가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여기서 뵙다니 놀랍네요. 그녀는 머리를 매만지며 우월감의 가면을 되찾았다. 사실은 계획이 바뀌어서 어머님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밤에 외출하시는 게 힘드실까봐. 내 나이 때문에. 나는 천천히 반복했다. 물론 나는 테이블을 훑어보았다. 빈 와인병, 반쯤 남은 음식, 샴페인 통, 랍스터, 비싼 디저트들. 그럼 이게 나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방법이니? 내가 물었다. 내가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내 돈을 쓰는 게? 친구 중 한 명인 상우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내가 모르는 두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잘난 척하는 지연은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 민준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엄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서 설명할게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여기서 설명해. 네가 특별한 선물을 사겠다고 빌려간 돈으로 건배하고 있는 내 친구들 앞에서 말이야. 유리가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다. 어머님,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고 계시네요. 집에 가셔서 내일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어때요? 소란? 그 단어가 나를 불태웠다.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말해봐, 유리야. 이 저녁 식사 비용이 얼마니? 그녀는 턱을 꽉 깨물었다.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상관있지. 내 신용카드로 계산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명세서를 찾았다. 하룻밤에 50만 7천 원. 테이블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근처 테이블의 대화마저 멈췄다. 엄마, 제발. 민준이 속삭였다. 창피해요. 그 말이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한다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희 결혼식 비용을 대고 너희 아파트를 사주고 너희가 위급할 때마다 묻지도 않고 카드를 내준 내가? 유리가 팔짱을 꼈다. 누가 해달라고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항상 모든 걸 제안하시잖아요. 필요받고 싶어 하시니까요. 마치 비수를 맞은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지쳐요. 항상 희생자인 척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줬는지 상기시키는 거요. 아세요? 저희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싫으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눈물이 눈시울을 뜨겁게 했지만 흘리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는 그런 만족감은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준을 보았다. 내 아들, 현식이 죽은 후 혼자 키운 아이, 항상 나를 돌보겠다고 맹세했던 아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거기서 나는 답을 얻었다. 나는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아직 작동하는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다. 비싼 음식 찌꺼기 옆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계산해. 내가 말했다. 이게 너희가 내게서 쓰는 마지막이 될 거야. 유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집었다. 그러시죠, 어머님. 나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지만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저녁 맛있게 먹어. 내가 말했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렀으니까. 나는 고개를 든 채 그 레스토랑을 나왔다.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다.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도시를 보며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 싹트고 있었다. 결의, 차가운 분노, 그리고 확신. 내가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이렇게 대했다면 이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차례였다. 집에 도착해서 그 명세서들을 확인했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믿어달라. 내가 모르고 자금을 대고 있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잠그고 거실의 모든 불을 켠 뒤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결의에 차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몇 년 전 민준이 사용법을 가르쳐준 낡은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은행 포털에 접속했다.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었다.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거기에 내 은행 계좌가 있었다. 2년 전 민준이 내가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다며 공유하자고 했던 바로 그 계좌였다.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얼마나 씁쓸한 아이러니인가? 나는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그 다음에는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1월, 백화점 185만 원, 럭셔리 스파 128만 원, 고급 와인샵 93만 원. 2월, 명품 부티크 246만 원,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157만 원. 3월, 그리고 여기서 내 피가 얼어붙었다. 여행사 420만 원. 세부 정보를 열었다. 제주도 5성급 호텔 4박 5일 패키지. 2인, 오션뷰 스위트룸.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실을 빙빙 돌며 심호흡을 했다. 그들은 여행 간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초대하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갔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 겹 한 겹 벗길수록 더 눈물이 날 것을 알면서도 계속 확인했다. 4월, 까르띠에 주얼리 432만 원, 고급 미용실 89만 원, 피트니스 클럽 연간 회원권 310만 원. 5월, 현대 가구점 526만 원, 삼성전자 384만 원. 6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221만 원, 뮤지컬 공연 118만 원, 디자이너 편집샵 293만 원.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현식이 철물점 장부를 적던 낡은 노트를 꺼내 더하기 시작했다. 2월, 2월, 3월, 매달 똑같았다. 지출, 또 지출. 비싼 물건, 사치, 변덕. 합산을 마쳤을 때 그 숫자는 나를 숨막히게 했다. 4,100만 원. 6개월 동안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내 돈 4천만 원 이상을 허락도, 통보도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써버렸다. 나와 현식이 30년간 철물점에서 일하며 번 돈, 새벽 기상과 피로, 희생으로 얻은 돈, 내가 노후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모아둔 돈, 그리고 그들은 그 돈을 색종이 조각처럼 써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언가 떠올랐다. 내 태블릿 PC. 작년에 사서 거실에서 충전해 두던 것이었다. 민주는 가끔 방문했을 때 배터리가 없다며 사용하곤 했다. 나는 그것을 찾아 전원을 켰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린 것을 발견했다. 계정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의 카카오톡, 메시지, 모든 것이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안의 일부는 그만 찾으라고.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날 밤 태어나고 있던 새로운 이수지는 구덩이의 바닥까지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채팅 목록을 열었다. 첫 번째 단체 채팅방 이름은 언니들이었다. 유리가 친구들과 만든 방이었다. 들어가서 읽었다. 유리 얘들아, 나 새로 산 목걸이 좀 봐. 까르띠에지, 당연히. 그 늙은이는 알지도 못할걸. 그러니, 지연 친구야, 너 진짜 내 우상이다. 난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돈 많이 못 달라고 할 텐데, 유리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몫을 챙기는 거지. 그 늙은이는 돈 쌓아두고 쓰지도 않잖아.
뭐 하려고 갖고 있겠어? 장례식 치르려고? 예쁜 걸 아는 사람이 즐기는 게 낫지. 다른 친구. 야, 너 진짜 못됐다. 유리 솔직히 이제 질렸어. 항상 순교자 같은 얼굴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길 바라잖아. 그냥 걸어다니는 은행인데 자각도 못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지만 나는 계속 읽었다. 유리 다행인 건 민준 씨가 이제 완전히 내 편이라는 거야. 엄마 편 안 들면 헤어질 거라고 했더니 불쌍한 인간, 나를 잃지 않으려고 뭐든지 할 걸. 지현, 너 진짜 전략가다, 친구야. 유리 전략가가 아니라 똑똑한 거지. 그리고 그 늙은이가 죽으면 성북동 집은 전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민준 씨랑 얘기 끝났어. 집은 그 여자 명이지만 우리가 유일한 상속인이잖아. 시간 문제일 뿐이야.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그 늙은이가 죽으면 그들은 나를 그 늙은이라고 불렀다. 마치 내가 이름도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저 돈을 빼낼 수 있는 동안 참아야 하는 방해물인 것처럼. 그리고 민주는 알고 있었다. 민주는 동의했다. 더 찾아보았다. 유리와 민준 사이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준 엄마가 제주도 여행 비용 420만 원에 대해 물어봤어. 유리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민준 은행 실수였다고 곧 정정될 거라고 했어. 유리 잘했어. 계속 그렇게 믿게만 하면 우린 계속 좋은 생활할 수 있어, 자기야. 민준 가끔 죄책감이 들어. 유리, 아, 또 시작이네. 헤어지고 싶어? 나보다 엄마를 선택할 거면 지금 말해. 민준 아니야. 미안해. 내 말이 맞아. 엄마는 이미 늙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태블릿 PC를 닫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토했다. 물리적인 메스꺼움이 아니었다.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 홍역에 걸렸을 때 간호하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안아주었던 그 아들이 나를 방해물로 돈다발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적인 역겨움 때문이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다. 부은 눈, 주름, 흰머리,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어리석은 늙은이로 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걸어다니는 은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이다. 하지만 소리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가 말했듯이 착할 필요는 없다. 똑똑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늙은이가 아직 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30년 전 어머니가 수놓아 주신 쿠션을 껴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은 느리고 잔인하게 흘러갔다.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끈질기고 공격적으로 나는 쑤시는 몸을 일으켰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여전히 어젯밤에 구겨진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민준이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다. 턱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내가 생일에 선물해준 비싼 셔츠를 입고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는 인사도 안부도 묻지 않고 말했다. 나는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기다렸다. 그는 앉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대하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에 왜 그러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 레스토랑에 와서 친구들 앞에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의 첫마디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곱씹었다. 사과도 설명도 아닌 비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민준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네가 나를 나무라는 거니? 유리가 망신당해서 밤새 울었어요.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저녁 식사 중간에 카드를 정지시키다니 우리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곤란하게 했다고. 나는 천천히 반복했다. 민준아,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 내가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저녁 식사가 취소되었다고 했잖아. 서프라이즈였어요. 디저트 먹을 때쯤 엄마를 오시게 하려고 했어요. 그는 내가 바보라도 되는 양날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먼저 와서 모든 걸 망쳤잖아요. 거짓말이 너무 뻔뻔해서 아플 지경이었다. 아, 그래. 그럼 50만 원 넘게 쓴 것도 서프라이즈의 일부였겠구나. 민주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과장하고 계세요. 그냥 축하 자리였어요. 제 승진은 중요한 일이었고 제대로 축하하고 싶었어요. 엄마 돈으로요. 엄마가 카드를 줬잖아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항상 주셨잖아요. 항상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화를 내고 우리를 망신시켜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그날 새벽에 출력한 은행 명세서를 가져왔다. 돌아와서 그의 앞에 내밀었다. 4,100만 원, 민준아. 이게 너희가 6개월 동안 허락도 통보도 없이 쓴 돈이야. 그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 필요한 경비예요, 엄마. 옷, 음식, 외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요.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제주도 여행에 420만 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엄마한테 보고해야 하나요? 그의 말투가 방어적으로 변했다. 우리도 이제 어른이에요. 보석 가게에서 432만 원. 나는 명세서를 가리켰다. 가구점에서 526만 원. 헬스클럽에서 310만 원. 유리는 좋은 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가 폭발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세요? 유리는 저를 지원하기 위해 자기 경력도 포기했어요. 제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민준아, 유리는 일하지 않아? 자기 자신, 자기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1년 전에 그만뒀잖아. 유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그 모든 비용은 누가 내니?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월세는 누가 내고? 변덕은 누가 받아주고? 모든 걸 누가 감당하니? 민준아? 엄마한테 돈이 있잖아요. 그가 소리쳤다. 아빠가 철물점을 남겨주셨고 그 큰 집도 혼자 쓰시잖아요. 왜 자기 가족과 나누는 걸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세요? 이기적. 그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불렀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나는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내 결혼식 비용을 댔고 너희 아파트를 사줬고 너희가 부탁한 모든 것, 그 이상을 줬어. 그게 이기적인 거니? 아니죠. 하지만 제가 좋게 부탁할 때는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아빠는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가 꺼낼 줄 알았던 카드가 나왔다. 네 아버지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 사실이잖아요. 아빠는 항상 관대하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지원해 주셨죠. 그는 경멸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는 반면에 한 손으로 주고 다른 손으로 따지시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아버지도 내가 존중받길 원하셨을 거야.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거짓말을 듣지 않기를. 민주는 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라도 되는 양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엄마. 유리는 제 아내고 제 최우선 순위예요.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유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항상 유리를 선택할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밝히는 목과 같았다. 그럼 나는 너에게 뭐니?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제 엄마고 사랑해요. 하지만 이미 늙었잖아요, 엄마. 그는 끔찍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했다. 엄마 인생은 이미 사셨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엄마 돈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한때 내 악이었던, 악몽을 꿀 때면 내게 매달렸던, 매일 밤 잠들기 전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해주던 이 32살의 남자가 이제 나를 장애물처럼 보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이야. 저는 그저 엄마가 더 이상 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문으로 걸어갔다.
카드 문제 해결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유리와 우리 관계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는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을 닫았다. 나는 그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거실에 홀로 남았다. 이제는 거짓말처럼 보이는 행복한 순간들의 사진에 둘러싸여 어머니의 쿠션을 껴안고 현식을 묻었을 때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울었다. 방금 떠나간 민주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를 닮은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없이 사랑을 주었던 모든 세월을 위해, 입을 다물었던 모든 순간을 위해, 나 자신이 이렇게나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 변했다. 고통이 명료함으로 바뀌었다. 민준에게 내가 돈에 불과하다면 이제 은행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그리고 유리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치를 지원해줄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아주 큰 착각을 한 것이었다. 이 늙은이가 막 깨어났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들의 교활한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었다. 나는 사흘 동안 집에 틀어박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거의 먹지도 않고 몸이 원할 때 울다가 분노로 눈물을 닦았다. 나흘째 되는 날 누군가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수진아, 안에 있는 거 알아. 열어, 안 그러면 문 부술 거야. 나는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평생 이웃이었던 김영옥 할머니. 72살의 순수한 에너지와 기백의 소유자. 문을 열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폭풍처럼 들어왔다. 얘,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녀는 냄비를 부엌에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 먹은 게 언제야? 영옥 언니, 저 입맛이 상관없어. 그녀는 나를 부드럽게 식탁으로 밀었다. 앉아. 닭곰탕 끓여왔으니까 무슨 지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한테 다 말해. 며칠째 나오지도 않고. 저번에 민준이가 여기서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걸 봤거든. 그녀의 단호하지만 다정한 말투에 나는 무너졌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레스토랑, 메시지, 지출, 민준의 말까지. 영옥 언니는 조용히 들으며 국을 퍼주고 내가 눈물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할 때 휴지를 건네주었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내가 아무한테도 안 하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그녀는 안경을 벗어 앞치마에 닫고 다시 썼다. 12년 전에 나한테 집이 있었어. 과천의 아름다운 집이었지. 남편이랑 결혼해서 산 집이야. 방 3개의 나무가 있는 마당, 내가 항상 꿈꾸던 부엌이 있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남편이 죽고 나서 큰아들 녀석이 아내를 데리고 나랑 살러 들어왔어. 자기들 집 마련할 돈 모을 때까지만 잠깐 있는 거라고 했지. 그녀는 물 한 모금을 마셨다. 2년이 지났어. 걔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 월세도 공과금도 안 내고 내가 다 냈어. 어느 날 숨겨진 서류를 발견했어. 아들 녀석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 걔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집도, 저축도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지금 사는 이 작은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와야 했지.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보았다. 언니,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게 부끄러워서. 맹목적으로 믿었던 게. 내 아들이 내 집을 훔쳐갔어. 수진아. 내가 따졌을 때 민준이가 너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하더군. 내가 이미 늙었고 내 인생은 다 살았으니 자기한테 그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녀는 일어나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나처럼 되지 마. 모든 걸 빼앗기게 두지 마. 잃으면 물건만 잃는 게 아니야. 내 존엄성을 잃는 거야. 그건 쉽게 되찾을 수 없어. 그녀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나는 알지.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내 조카 지혜가 가사 전문 변호사야. 너 같은 사건 수백 번은 봤을걸. 내가 전화해 볼게. 나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 전화해줘요. 다음 날 지혜 씨가 우리 집에 왔다. 40대쯤 되어 보였고 정장에 지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류가 가득 든 서류 가방과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이수진 여사님, 반갑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이모님께 상황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여사님은 혼자가 아니시고 지금 겪고 계신 일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노트를 꺼냈다. 우선 여사님 명의로 된 것이 무엇인가요? 이 집은 대출 없이 완전히 제 소유예요.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께 선물하신 아파트는요? 그것도 제 명의예요. 그들은 그냥 거기 살고 있을 뿐이고요. 지혜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파트를 선물하셨는데 명예 이전을 안 하셨다고요? 네, 민준이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냥 두는 게 낫다고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어요. 지혜 씨가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미소였다. 여사님, 그 아파트는 법적으로 여사님 소유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쓴 돈은요? 지혜 씨는 내가 보여준 명세서를 검토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메모했다. 이건 신용카드 부정 사용입니다. 기술적으로 각 지출에 대한 명시적인 허락이 없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내 목소리가 희망으로 떨렸다. 정말로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요. 그녀는 내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그들이 여사님 모르게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 여사님을 걸어다니는 은행이라고 부르는 내용. 여사님 집을 상속받을 계획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영욱 언니가 박수를 쳤다. 그거야, 조카. 지혜 씨는 의자에 기대앉아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여사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그들을 처벌하고 싶으신가요? 돈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교훈을 주고 싶으신가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원할까? 민준이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희생자가 될 수도 없었다. 제 존엄성을 되찾고 싶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들이 나를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요. 민준이가 눈을 뜨고 유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고 싶어요.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략을 세우죠. 그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전략을요. 이후 2시간 동안 내 식탁에 앉은 세 여자는 계획을 짰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 시험으로 시작되는 계획이었다. 지혜 씨는 각 단계를 설명해 주었고 영옥 언니는 아이디어를 보탰다.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메모했다. 한 가지 더요. 지혜 씨가 가기 전에 말했다. 유언장 있으신가요? 네. 모든 게 민준이에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당장 바꾸죠. 만약 여사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여사님의 의지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명시한 민준과 유리가 예상치 못한 내용의 유언장이었다. 지혜 씨와 영옥 언니가 떠났을 때 나는 집에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게는 동맹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힘이 있었다. 유리는 착할 필요 없이 똑똑해야 한다고 했다. 글쎄,
이 늙은이가 얼마나 똑똑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참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비한 덫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들은 치즈 냄새를 맡고 덫을 보지 못하는 쥐처럼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덫을 놓았다. 지혜 씨는 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여사님, 최고의 복수는 즉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준비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만난 지 닷새가 지났다. 그 닷새 동안 나는 민준이를 찾지도 전화하지도 문자하지도 않았다.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먼저 전화한 것은 그였다. 엄마, 괜찮아요? 제 메시지에 답장도 없으시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마치 나에게 늙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괜찮아, 아들. 나는 차분한 톤을 유지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내 말이 맞다는 생각. 나는 내 인생을 살았으니 이제 너희가 내 방해 없이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저는 그런 뜻으로. 아니, 괜찮아. 정말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사실 레스토랑 일은 보상하고 싶어. 내가 너무 소란을 피웠어.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더 활기차졌다. 응, 내일 집으로 와. 유리도 데리고 오고 둘 다와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그들은 정시에 도착했다. 유리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전투에서 이긴 사람처럼 안도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거실에 앉히고 커피와 직접 구운 과자를 내놓았다. 레스토랑에서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 내가 시작했다. 영옥 언니가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나이 탓이겠지. 알잖니. 유리는 민준과 눈빛을 교환했다. 승리의 눈빛이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가식적이었다. 늦은 갱년기에는 그런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를 악물었지만 미소 지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 나는 가방에서 새 신용카드를 꺼냈다. 금색으로 빛나는 카드였다. 이건 한도 없는 새 카드야. 거짓말이었다. 한도는 5만 원이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유리의 눈이 쥐를 본 고양이처럼 빛났다. 엄마, 이러실 필요 없는데. 민주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탐욕이 춤추고 있었다. 아니, 필요해. 너희를 믿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나는 유리의 손에 직접 카드를 쥐어주었다. 필요할 때 쓰렴. 이게 내 사과의 방식이야. 유리는 길고 붉게 칠한 손톱으로 카드를 받았다. 어머님, 정말 좋으세요. 그렇죠, 자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큰 의미예요. 나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고 그들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지혜 씨가 내 휴대폰에 특별한 앱을 설치해 주었다. 그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금액, 장소,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변했다면 카드를 절제해서 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목을 매는 셈이 될 거예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2시간 후 알림이 울렸다. 결제 거절. 베르사체 부치크 327만 원. 한도 초과. 나는 미소 지었다. 유리는 3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려고 했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였다. 어머님 카드에 문제가 있나 봐요. 한도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래? 이상하네. 내가 확인해보고 전화할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이후 사흘 동안 7번의 알림을 더 받았다. 모두 결제 거절이었다.
스파, 레스토랑, 옷가게. 유리는 돈을 쓰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그리고 계획의 다음 단계가 왔다. 나는 이번에는 다른 핑계로 그들을 다시 집으로 초대했다. 얘들아, 서류에 서명하는 것 좀 도와주렴. 나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속 서류야. 내가 없을 때 문제 생기지 않도록 미리 모든 걸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어. 유리는 고기 냄새를 맡은 개처럼 의자에서 몸을 고추 세웠다. 상속이요? 그녀는 놀란 척 물었다. 응, 이 집, 내 저축, 모든 것. 지금부터 너희 것이 되게 하고 싶어. 거짓말이었다. 지혜 씨가 준비한 가짜 서류였다.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진짜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다. 엄마, 그러실 필요 없는데. 민주는 겸손한 척했다. 아니, 그래야 해. 너희가 내 유일한 가족이잖니. 유리는 이미 서류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탐욕스럽게 각 줄을 훑었다. 금액, 가치, 자신의 보상을 찾고 있었다. 이 집 시세가 15억 정도 돼. 내가 무심코 말했다. 남은 저축이랑 너희가 사는 아파트까지 합하면 더 되지. 아파트도요? 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응, 모든 것.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민준이 긴장했다. 무슨 부탁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게 해줘. 요양원에는 보내지 말아다오. 여긴 내 집이야. 유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당연하죠. 저희가 왜 그러겠어요? 네가 읽었던 그 메시지들 속에서 내가 서명만 하면 집을 팔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돈을 챙기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으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는 않았. 그럼 서명할까? 유리는 이미 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먼저 가족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증인들 앞에서 다 같이 제대로 서명하자. 유리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감은 감미로웠다. 증인이요?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영옥 언니, 변호사인 그 조카, 이웃 몇 분. 공식적이고 보기 좋게 하고 싶어. 토요일 어떠니? 민준이 유리를 보았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머님. 토요일에요.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지혜 씨에게 전화했다. 걸려들었어요. 완벽하게요. 좋아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겠네요. 증거는 다 준비되셨죠? 전부요. 명세서, 메시지 캡처, 내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인정하는 대화 녹음까지요. 훌륭합니다. 토요일에 평생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선사해드리죠. 나는 전화를 끊고 캐모마일 차를 한 잔 마셨다.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앉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눈물도 없이 밤새 푹 잤다. 토요일에는 판이 뒤집힐 것이고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은 이 늙은이에게 아직 발톱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 저녁 식사에서 일어난 일은 믿어달라. 그들의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그들의 세계가 빠르고 공개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토요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마치 축하 행사처럼 집을 준비했다. 깨끗한 식탁보, 식탁 위에 신선한 꽃. 민준이 그토록 좋아했던 갈비찜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하지만 이것은 축하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그들은 일찍 도착했다. 유리는 마치 자신의 결혼식 신부인 양몸에 꼭 맞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민주는 초조한 듯 계속 넥타이를 고쳐맸다. 엄마, 냄새, 정말 좋네요. 그가 내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고맙다, 아들. 앉으렴. 다른 분들도 곧 도착할 거야. 유리는 거실을 훑어보았다. 이미 공간을 재고 자신의 집이 되면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영옥 언니가 레몬파이 한 판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지혜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그 다음에는 민준을 어릴 때부터 봐온 평생 이웃인 이 선생님 부부가 들어왔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유리가 민준에게 속삭였다. 증인들이잖아, 자기야. 당연한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들이 관객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었다. 모두 식당의 큰 식탁 주위에 앉았다. 총 8명, 나는 주인으로서 상석에 앉았다. 유리와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피고인처럼 내 맞은편에 앉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 씨가 녹음기를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았다. 그게 꼭 필요한가요? 유리가 불편한 듯 물었다. 법적 절차입니다. 지혜 씨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상속 절차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유리는 안심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은행 명세서 더미, 화면 캡처가 담긴 폴더, 은행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깔끔하게 정리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명하기 전에 이 서류들을 함께 보고 싶구나.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예요? 지난 6개월간 내 신용카드 명세서야.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나는 첫 번째 파일을 열어 요약본을 꺼냈다. 4,100만 원. 이게 너희가 내 명시적인 허락 없이 내 카드를 사용해 쓴 돈이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여행, 옷, 레스토랑, 보석, 가구, 헬스클럽. 유리가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카드를 주셨잖아요. 비상시에 쓰라고 줬지. 너희가 감당하지도 못할 생활 방식을 유지하라고 준 게 아니야. 나는 화면 캡처를 꺼내 포커 카드처럼 식탁 위에 펼쳤다. 이건 유리 네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야.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그 늙은이는 알지도 못할걸. 걸어다니는 은행이야. 그 늙은이가 죽으면 집은 우리 차지가 될 거야. 침묵이 흘렀다. 이 선생님 부부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영옥 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유리는 창백해졌다. 그건 맥락을 무시하고 맥락을 무시했다고요? 지혜 씨가 끼어들었다. 유리 씨, 여기에는 그 늙은이가 죽어서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때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절대. 유리는 지지를 구하듯 민준을 보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캡처 묶음을 꺼냈다. 민준과 유리 사이의 대화였. 민준아, 제주도 여행 비용 420만 원이 은행 실수였다고 유리에게 말했니? 내 아들은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해. 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리고 내가 왜 방문이 뜸해졌냐고 물었을 때 네가 감정적인 짐이라고 유리에게 말했니?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2주 전 우리가 다퉜을 때 네가 나에게 늙었고 내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라고 했을 때 진심이었니? 민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반면 유리는 굳어졌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아세요? 어머님? 네, 제가 그랬어요. 전부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녀는 일어섰다. 어머님은 돈으로 민준 씨를 조종하는 교활한 늙은이에요.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항상 찾아오게 하려고, 참게 하려고 주고 또 주잖아요. 유리, 그만해. 민준이 그녀를 막으려 했다. 아니, 이제 됐어.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민준 씨는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 불평,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이야기, 퀴퀴한 냄새 나는 집이 지겹다고 자기가 직접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꿋꿋이 받아냈다. 할 말 다 했니?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그 집을 약속했고 상속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귀한 돈 좀 썼다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해요? 지혜 씨가 헛기침을 했다. 유리 씨,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이수진 여사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그녀에게 돌아섰다. 뭐라고요? 지혜 씨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두 분이 사시는 아파트는 이수진 여사님 명예입니다. 명예 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여사님 재산입니다. 유리의 얼굴은 분노의 붉은색에서 공포의 흰색으로 변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아무것도 약속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혜 씨가 계속했다. 게다가 이수진 여사님은 일주일 전에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유일한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준이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어떻게 감히? 유리가 소리쳤다. 그 집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고? 영욱 언니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울렸다. 늙은이라고 부르고 돈을 훔치고 죽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내가 널 아기 때 안아줬는데 네가 크는 걸 다 봤는데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민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세요? 다 가지세요. 집도, 돈도, 그 외로움도 다요. 그녀는 가방을 집었다. 가자, 민준 씨.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 씨, 가자고. 아니, 내 아들이 나를 보았다. 안 가. 엄마, 용서해 주세요. 유리는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보았다. 진심이야? 나보다 내 엄마를 선택하겠다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한 짓, 네가 나한테 하게 내버려둔 짓을 마주하는 거야. 이 겁쟁이. 유리는 문으로 향했다.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싶어지면 어디 있는지 알지? 하지만 난 그걸 안 해.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계속 울고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안의 일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너무 상처받아 있었다. 아들. 나는 마침내 말했다. 네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다음에 이어진 것은 내 인생에서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배신을 발견하는 것과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민주는 그 의자에 앉아 무너져 내린 채 계속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관계의 남은 부분을 위해 이 일을 끝내야 했다. 지혜 씨가 서류 가방에서 더 많은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다. 박민준 씨, 이것은 자금 유용에 대한 민사소송장입니다. 어머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허락 없이 사용한 4,100만 원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붉고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안 돼요. 저 그 돈 없어요. 갚고 싶어도 못 갚아요. 알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는 거야. 나는 다른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 아파트는 내 명의야. 너희는 2년 동안 월세도 공과금도 내지 않고 살았어. 내가 모든 걸 부담했지. 나는 서류를 그에게 밀었다. 30일 안에 비워줘. 우리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쫓는 게 아니야. 내 것을 되찾는 거지. 이 선생님이 헛기침을 했다. 수진 씨 말이 맞네, 젊은이. 그 집은 수진 씨 재산이야. 하지만 엄마, 우린 어디로 가요? 민준이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아들. 넌 유리를 선택했고 나에게 거짓말하기를 선택했고
나를 이용하기를 선택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그 결과는 네가 선택해서 해결해야지. 지혜 씨가 계속했다. 또한 이수진 여사님은 사기 금액 4,100만 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분할 상환은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민주는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아요. 네가 내 말을 인정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네가 한 짓을 이해하길 바라는 거지. 영옥 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그녀는 민준 앞에 모성애적이면서도 단호한 몸짓으로 잔을 놓았다. 마시고 다음에 이어질 말을 잘 들어. 나는 숨을 골랐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넌 나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 엄마, 이제 제가 가장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지. 그의 흐느낌이 더 심해졌다. 나는 널 믿었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내 손에 맡겼. 내 돈, 내 신뢰, 내 마음까지. 그런데 너는 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계속했다. 너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너를 내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뒀어. 알아요, 엄마. 알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미워요. 난 널 미워하지 않아, 민준아. 하지만 네가 나를 가라앉히는 동안 더 이상 네 구명보트가 되어줄 순 없어. 지혜 씨가 두 장의 서류를 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택지 1. 소송을 끝까지 진행합니다. 4,100만 원 회수, 즉시 퇴거, 사기죄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선택지 2. 당신은 상환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30일 안에 마련해야 할 초기 상환금 500만 원과 나머지 금액은 4년간 매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합니다. 아파트를 비우고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상담이요? 그래. 네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조종당했는지 이해해야 하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도 상담받을 거야. 선을 긋는 법을 배우고 존중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줄곧 조용히 있던 이 선생님의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정말 용감하네요. 많은 엄마들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용기가 없을 텐데요.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나는 흘러나온 눈물 한 방울을 닦았다. 계속 이렇게 살면 저는 돈도 존엄성도 없이 혼자 늙어갈 거예요. 민주는 합의서 서류를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이걸 서명하면 모든 걸 받아들이면 저는 아직 엄마 아들일 수 있나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넌 항상 내 아들일 거야, 민준아. 그건 변하지 않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변해야 해.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찾아올 수 없어. 네가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줄 수도 없고 이 병든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어. 그리고 유리, 그 결정은 내 몫이야.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생활 방식을 지원하지 않을 거고 그 관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야. 민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 명료함과 비슷한 것이 있었다. 엄마, 유리와 저는 이제 맞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면했을 뿐이죠. 그는 코를 훌쩍였다. 그녀는 엄마 돈만 원했고 저는 그걸 얻기 위해 제가 이용당하도록 내버려둔 멍청이였어요.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할게요. 제 차를 팔아서라도 500만 원을 마련할게요. 상담도 받고 유리와 이혼할게요. 지혜 씨가 그에게 서류를 밀어주고 펜을 건넸다. 민주는 서명했다. 각 글자는 떨렸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는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팔 거야. 내가 말했다.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거야. 나만의 사업. 영옥 언니랑 같이 빵집을 열 거야. 더 이상 과거에만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아. 영옥 언니가 미소 지었다. 가게 이름은 늦지 않았어로 할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민준이 미소 지었다. 작고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빠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제가 아빠를 실망시켰어요. 내 아버지는 널 사랑했고 나도 널 사랑해. 그래서 이러는 거야.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진정한 사랑은 무한정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거니까. 그가 나를 안았고 이번에는 나도 그를 마주 안았다. 하지만 예전의 포옹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결과 없이 용서하는 엄마의 포옹이 아니었다. 함께 잘 지내기 전에 각자 치유가 필요한 두 부서진 사람의 포옹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나고 나는 집에 홀로 남았지만 공허하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은행이 되는 것에서, 순교자가 되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자유로웠다. 식탁의 접시들을 치우고 이미 서명된 서류들을 파일 캐비닛에 넣으면서 나는 무언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6개월 후 모든 것을 바꾼 그 저녁 식사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갓 구운 빵 냄새에 잠에서 깼다. 그곳은 더 이상 내 집만이 아니었 내 사업장이기도 했다. 영옥 언니와 나는 1층을 빵집으로 개조했다. 크림색 벽, 소박한 나무 테이블, 소보로빵, 맘모스빵, 치즈 타르트, 그리고 우리의 히트 상품이 된 당근 케이크로 가득 찬 진열장. 입구에는 손으로 그린 간판이 걸려 있었다. 늦지 않았어. 수제 베이커리. 투자는 아파트를 판돈으로 했다. 9억 2천만 원에 팔렸다. 일부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썼고 다른 일부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했으며 작은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 놓인 여성을 위한 쉼터에 기부했다.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배운 것이 있다면 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처럼 이용당하고 침묵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여성들이 수천 명 있었다. 빵집은 3월의 어느 화요일에 문을 열었다. 이웃들, 지인들, 시장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 선생님 부부가 우리의 공식적인 첫 손님이 되어주셨다. 그들은 버터 쿠키 2kg를 사가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이 선생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옥을 겪은 후에 나는 평화와 비슷한 것을 찾았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다. 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아끼던 차를 팔아 초기 상환금 500만 원을 주었다. 28일 만에 아파트를 비우고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연남동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으며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 몇 주간은 별로 대화하지 않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잘 지내세요? 같은 짧은 문자뿐이었다. 치유를 위해 거리가 필요한 두 사람의 피상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천천히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일주일에 2번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는 상담사가 유리가 처음부터 감정적 조종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애정 어린 협박, 가족과의 고립, 재정적 통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엄마, 저는 유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오후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이혼은 놀랍도록 빨리 진행되었다. 유리는 싸우지 않았다. 아파트 가구와 민준이 가진 약간의 저축을 받는 조건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목표,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다.
그 불쌍한 남자에게 행운을 빌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필요할 테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다. 유리는 내 머릿속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되었다. 법적 합의에 따라 민주는 매달 50만 원을 내게 갚았다. 가끔 돈과 함께 다른 빵집에서 사온 빵을 들고 왔다. 경쟁사도 지원해야죠. 그가 농담했다. 그 순간들은 좋았다. 강요되지 않고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다시 엄마와 아들이 되는 법을 배웠지만 다르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는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부탁하지 않아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원해서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나는 그를 내 유일한 목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4개월 후 어느 일요일 그가 자신의 원룸으로 나를 초대했다.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를 요리했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다. 엄마, 제가 한 일을 지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식사하며 그가 말했다. 그리고 아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를 존경한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엄마가 하신 일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용감한 일이었어요. 목이 메었다. 아들, 네가 나를 존경할 필요는 없어. 그저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가치를 이해하고 절대 누군가가 너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않으면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러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길 잃고 조종당하던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재건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빵집 계산대를 지키며 영옥 언니가 케이크를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한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 옆을 지키지 않는다. 나만의 리듬, 나만의 계획이 있다. 화요일에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요가 수업에 가고 목요일에는 영옥 언니와 영화를 보러 간다. 일요일에 민준이 시간이 되면 아침을 먹으러 온다. 못 와도 괜찮다. 내 집은 더 이상 외로움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계피, 바닐라, 갓 내린 커피 냄새가 난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영옥 언니와 새로운 레시피에 대해 나누는 대화로 가득하다. 2년 후 빵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민주는 약속대로 빚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어엿한 건축팀장이 되었다. 그는 지수라는 초등학교 교사인 착한 여성과 재혼했다. 나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수는 유리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했고 민준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지난주 그들은 나에게 작은 손주가 생길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모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유언장은 여전히 수정된 상태다. 민주는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노인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동의한다. 그게 공평해요, 엄마. 그가 내게 말했다. 저는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없고 엄마는 결정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빵집 문을 닫고 차를 한 잔 준비하러 집으로 올라가면서 거울을 본다. 69살의 여자를 본다. 주름, 흰머리, 지친 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한 여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 여자. 진정한 부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운 여자를 본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짓는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 언제나 자신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내 존엄성, 그것은 이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